안녕하세요. 금빛 라디오입니다.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조용하고 깊이 있게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연락하지 말라던 딸과 사위가 결국 손주 돌봄을 부탁하며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만호입니다. 68살이고 퇴직한 지는 벌써 6년째죠. 고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다 정년 퇴임하고는 딱히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지영이는 서울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죠. 사위는 회계사고 둘이 맞벌이하면서 바쁘게 산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제 일상은 늘 똑같습니다. 아침 6시쯤 일어나 밥을 짓고 시장에 가거나 산책을 하고 점심을 혼자 차려 먹고 오후엔 TV를 보거나 졸죠.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전화도 거의 오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고정적으로 오는 게 있다면 바로 사위가 보내는 월 50만 원입니다. 날짜도 칼 같아요. 매달 5일이면 제 통장에 정확히 찍힙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위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영이가 말했죠. 아빠, 그냥 생활비라고 생각해요. 멀리 살아서 못 챙기니까. 사실 그 돈 덕분에 동네 경로당도 다니고 약값 걱정도 좀 덜긴 합니다. 고맙죠? 근데 그 돈 때문에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고맙다는 말 전하려고 지영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군요.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꼭 며칠 뒤에 사위한테서 문자가 옵니다. 정말 죄송한데 연락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그 한 줄에 모든 의미가 들어있더군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지는 말.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더는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뭘 물어도 그들은 저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불편하게 만드는 변수로 여기는 듯 했죠. 오늘도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출금 내역을 확인한 후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긴 한데 왜 이게 죄가 되는 기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지영이한테 메시지라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입금 잘 받았다. 고맙다. 단 3줄도 쓰기 망설여졌습니다. 예전엔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는 메시지도 2번 보냈다간 무슨 말이 돌아올지 겁이 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 지 하루가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읽긴 했을까 싶어 확인해 보니 확인은 돼 있더군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제가 연락하는 것 자체가 신뢰 같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돈을 주는 사람에게 연락까지 자주 하면 욕심인가 싶기도 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돈이 내 입을 막는 값이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싫다는데 억지로 통화를 시도해봤자 제 체면만 구겨지니까요. 가끔 손주 사진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몇 초쯤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손가락이 사진을 눌러 확대했다가 줄이고 다시 눌렀다 풀고를 반복했죠. 그러다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사진 잘 봤다. 지율이 많이 컸네. 읽었단 표시만 뜨고 아무런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 지영이가 바쁘단 건 알지만 읽고 답장하는데 5초면 충분할 텐데 문득 제 메시지가 아무 의미도 없는 문자 덩어리로만 보였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이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은 귀성 안 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음식을 조금 해뒀습니다. 집에서 전 하나쯤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아침 결국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이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사위가 받았습니다.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아, 지영이 바쁘니? 그냥 이번에 명절인데 혹시 뭐라도 해가면 괜찮을까 해서. 사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님, 그건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다니? 저희가 이번 명절은 따로 계획도 있고 지영이 컨디션도 안 좋아서요. 그리고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어서요.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그 뒤로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괜히 방해했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앞으로 급한 일이 아니면 연락은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이도 스트레스 받아서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스트레스. 제가 딸에게 주는 건 사랑도 관심도 아니고 스트레스였던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엔 문 하나가 쿵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문 너머에 제 딸과 사위, 손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문 밖에서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연락하지 말자.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그리고 받은 돈에는 더 이상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받은 만큼 조용히 살자. 그게 이 시대의 아버지에게 남겨진 방식이라면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휴대폰은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카카오톡도 조용했습니다. 단 한 번 매달 5일이면 입금 알림만 조용히 도착했죠. 입금 50만 원 정지영. 누가 보면 평온한 노후 같겠지만 제 마음은 점점 안으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옆집 방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정 선생, 명절인데 딸 집엔 안 가? 아니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끼리 보내는 게 낫죠. 그래도 손주도 보고 떡국도 한 그릇 얻어먹고 와야지. 하. 그게 마음처럼 안 되네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노인의 얼굴에 안쓰러운 기색이 지나갔습니다. 그 표정이 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시선, 가족에게 외면당한 노인이라는 낙인. 그걸 누구보다 저 자신이 더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가족 단톡방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큰 누나 가족, 조카들, 친지들까지 함께 쓰는 대화방이었죠. 지영이가 아이돌 사진을 한 장 올렸더군요. 한복 입은 손주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너무도 예뻤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저도 몇 장 저장해뒀던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이었죠. 지난 봄에 가족들이 시골에 놀러 왔을 때 찍은 겁니다. 사진을 올린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대화방에서 지영이가 나갔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지영님이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실수인가 싶어 기다렸지만 곧 아무런 말 없이 다시 초대되었다가 또 나가버리더군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구나. 그리고 그날 밤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처음으로 먼저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버님, 부탁인데요. 지영이 단톡방에 너무 자주 언급하지 마세요. 지영이 그거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사진 한 장 올린 게 그렇게 힘드냐? 그런 게 쌓이니까요. 평소에도 아버님이 문자나 전화 자주 하시잖아요. 자주 하다니? 내가 몇 달 동안 연락도 안 했다. 사위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급한 일 아니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지영이는 그냥 좀 쉬게 해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 연락처에서 딸 이름 옆에 있던 단축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그 번호를 누르던 제 손가락도 같이 지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그 흔한 이모티콘 하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던 50만 원, 그 돈도 더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돈이 고마워서가 아니라 그 돈 때문에 자존심이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입금 확인이 되자마자 이체를 눌렀습니다. 정만호 정창현 입금 50만 원 내용 수취 거부 메시지 하나 없이 보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입금이 되면 다시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뒤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번, 3번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울리는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뛰었겠지만 이제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이후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통장 오류신가요? 이체하신 게 착오 아니신지요? 그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제 쪽에서 완전히 정리하기로 한 이상 그 어떤 애매한 표현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엔 지영이 이름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위에게서 다시 문자 한 줄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저희도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잘 알았습니다. 돈 안 받을 거면 아버지 대접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제 삶은 점점 단순해지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이상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사위였습니다. 열어보니 은행 통장 복사본과 함께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잠시 많이 어렵습니다. 지영이도 저도 회사 구조 조정 여파로 수입이 끊겼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연락 한 통 없던 사람들이 그토록 피하던 전화와 문자 대신 이제는 손편지까지 보내야 할 정도로 절박하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지율이 어린이집도 못 다니게 될 것 같아. 일도 끊기고 창현 씨도 이번 달부터 월급 못 받는데. 그 말에 저는 침대 옆에 놓인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핸드폰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던 그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말하는 이 상황이 솔직히 말해 웃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입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가 넘지 않기로 한 선을 그 사람들이 건너오네. 며칠 동안 저는 핸드폰을 꺼놓고 지냈습니다. 어차피 울리지도 않을 전화였고 그들에게서 또 어떤 말이 올지 생각하니 괜히 가슴부터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우체통에 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등기였습니다. 수취인 정만호, 보낸 사람은 사위 정창현. 봉투를 열자 손편지 대신 차가운 활자로 인쇄된 A사 용지가 한 장 접혀 있었습니다. 상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으로 인해 기존 생활비로 송금되었던 금액을 일부 회수하고자 합니다. 그 밑엔 이렇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송금한 금액 총 180만 원. 해당 금액에 대한 자발적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어려운 상황이므로 부디 협조 부탁드립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문서 아래쪽에서 떨리는 손으로 보내온 계좌번호를 보았습니다. 사위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돈이 뭐였는데? 생활비라며. 아버지 모시는 정성이랬잖아. 하지만 결국 그 돈은 받았으니 책임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마음도 언젠가는 계산서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받았습니다. 말없이 전화를 받자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창현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에서 완전히 잘렸고 다른 데도 못 옮겨요. 그래서 그동안 준 돈까지 돌려달란 말이니? 그건 그냥 창현 씨가 감정이 격해서 저도 말렸어요. 지영아.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돈 내가 달라고 했니? 보내놓고 지금 와서 계산을 해? 아빠 미안해요. 진짜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한 미안해요는 미안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린 너무 급하니까 일단 이해해달라는 말로 들린다. 잠깐 정적이 흘렀고 지영이가 조용히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빠한테 너무너무. 아니다.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산 거고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 거다. 그럼 지율이는요? 지율이 어린이집도 못 보내요. 아빠가 잠깐만 봐주시면 그동안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이젠 날 불러달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진 않아. 그 말에 지영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돌려달란 돈은 천천히 갚을 테니 그쪽 계좌번호는 지우지 않으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 잔고를 꺼냈습니다. 50만 원씩 매달 들어온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이제는 감사함이 아니라 부채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채권자가 되었고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무 예고도 없이 아파트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모니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떴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유리를 안고 있는 사위 창현이도 보였습니다. 순간 버튼을 누르지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이 보였고 저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랜만에 맡는 딸의 향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반가움보다 미안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지유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부르는 걸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동영상으로만,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눈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얇은 봉투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동안 들인 돈단은 아니지만 조금씩 갚아가려고요. 그리고 지율이 어린이집도 끊겼어요. 저희 둘 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일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봐달라는 거니? 네.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지율이는 제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율이가 너무 예뻤습니다. 웃는 얼굴도 또박또박 말하는 것도 모두 낯설고 또 아픈 만큼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쌓여온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문득 지영이가 제 무릎 앞에 두 손을 모은 채 앉았습니다. 아빠, 내가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아빠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참고 계셨는지. 너 지금
그 말 하려고 애까지 데리고 여기 온 거니?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정말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아빠밖에 없어서.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딸과 옆에서 얼굴 굳은 채 서 있는 사위, 그리고 옆에서 저를 끌어당기며 장난치는 손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이제야 나를 찾는 게 화가 난다. 애가 생기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필요해진 게 속상하다. 지영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가만히 지율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 죄 없다. 할아버지가 좀 서운했을 뿐이야. 미안하지만 나는 애 못 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영이의 어깨가 흔들렸고 사위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지율이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거실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빠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은 하니?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불편하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아이까지 나한테 맡기겠다는 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냐?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님. 다 저희 잘못입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라면 이건 거절할게.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라. 지율이는 예쁘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내가 움직이기엔 너무 늦었다. 지영이가 가방을 챙기며 울먹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마음도 존중할게요. 그렇게 문이 닫히고 복도 끝에서 사위가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말. 나는 말없이 문을 닫고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편했습니다. 지율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아이가 내 다리를 잡고 웃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적이 낀 채로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와 창현이 그리고 지율이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엔 아무 말 없이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생각나서 들렀어요. 혹시 싫으시면 문 열지 않으셔도 돼요. 사위가 말없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아이 봐주신다면 월 30만 원씩 입금하겠습니다. 그동안 빌린 돈도 매달 일정 금액씩 정확히 갚겠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아이 돌봄 시간, 책임 한계, 월 입금 날짜, 상환 스케줄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한 거냐? 아버님을 다시 가족으로 존중하려면 이제는 말보다 약속이 먼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약간 무너졌습니다. 지율이는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빠, 나 집에 가기 싫어. 나는 눈을 피하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조건 하나 더 걸게. 네, 말씀하세요. 지율이 앞에선 절대 나한테 고마워요. 같은 말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건 돈도 아니고 가족이란 이름도 아니니까. 그냥 아이한테만 집중하게 해줘.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율이가 양팔을 벌려 뛰어들었고 나는 그 아이를 껴안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나도 지켜볼 거다. 이제 제 일상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면 작은 발소리가 복도에 울리고 현관문이 열리면
지유리가 밝은 얼굴로 뛰어듭니다. 할아빠, 3시간, 오후 1시까지가 제 시간입니다. 놀이터에 다녀오고 간식을 챙겨주고 가끔은 책도 읽어줍니다. 지유리는 종종 물어봅니다. 할아빠, 나 내일도 와도 돼요?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내일도 오자. 우리 약속했잖아. 그리고 시계가 1시를 향할 즈음 문이 열리고 지영이나 창현이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아이만 데려가고 눈인사만 합니다. 잘 부탁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버님. 정중하지만 거리 있는 말투. 딱 그만큼이 좋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나면 저는 커피를 내리고 거실에 앉습니다. 햇빛이 창가를 타고 흘러드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지유리가 만졌던 장난감을 정리하고 떨어진 쿠키 부스러기를 쓸어 담으며 어느새 저는 조금씩 다시 살아가는 기분을 느낍니다. 매달 50만 원씩 입금되던 돈은 이제 30만 원으로 바뀌었고 그 대신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오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는 편합니다. 창현이에게 빌려준 돈도 처음부터 계획대로 매달 일정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젠 그것을 두고 마음 흔들릴 일도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다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딸이 문자 하나 보내올 때가 있습니다. 아빠, 지율이 감기 조심시켜 주세요. 아빠, 오늘 간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짧고 기능적인 대화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기로 한순간부터 제 마음은 더 이상 다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딸의 아버지고 사위의 장인이며 지유리의 할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족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안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때로는 거리와 규칙, 책임이 가족을 가족답게 만드는 것도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지유리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햇살을 따라 걸어 나갑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펼치고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합니다. 지유리는 참 잘 웃는다. 바람이 한번 스치고 갑니다. 그 바람 속에 어쩌면 지영이의 미안함도 창현이의 후회도 조용히 스며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그 모든 걸 받아들이되 다시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리를 지키며 사랑하는 법,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으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